밸류 보세요. 얼마나 쌉니까? 12개월 기준 PER이 5배 정도 수준의 PBR이 여전히 0.5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적을 가만 놓고 보면 작년부터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에는 영업이익률의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이 흐름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평가는 재평가가 되겠죠. 자, 앞선 1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올해 로봇을 가장 확신에 차서 1등 주도주로 픽을 했는지, 그 이유와 제가 생각하는 핵심 투자 포인트, 그를 통해서 새로운 대장주로 픽한 로보티즈라는 기업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로보티즈가 같이 공부한 이후로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너무나 좋고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데, 수비쌤! 로보티즈 지금이라도 잡을까요? 나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자, 요런 질문을 분명 하실 거예요. 10중8구. 자, 저의 대답은 삐. 아니요. 네. 이미 떠나간 버스 무리하게 타려고 달리지 마세요. 무릎 깨집니다. 네. 1번. 기다렸다가 다시 눌리는 조정의 기회를 주면 그때 탑승한다. 2번. 이미 떠나간 버스 잘 가세요 하고 나서 다음 버스 몇 번 언제 오나 지켜보며 새로운 기회 공부한다. 자, 그런 관점에서 2번 새로운 기회에 대해 오늘 새롭게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와 함께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왔다. 돌아온 리포티지 시간입니다. 자, 리포티지가 뭐냐? 리포트를 이지하게 아주 쉽게 핵심만 쪽쪽 뽑아갖고 요약 공부하는 돌아온 리포티지 시간. 오늘 나온 하나투자증권의 물리 AI와 대량 추론의 시대라는 리포트로 다음 기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다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회는 뭐가 있을까? 혼자 리포트 공부하기 힘드시죠? 앞으로 저와 함께 리포티지로 쉽게 핵심만 쏙쏙 공부해 봅시다. 참고로 제가 6월에 지금 펜딩 멤버십에 가입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죄송하게도 이미 3월에 정원이 다 차서 더 이상의 추가 모집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도 추가 모집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함께 하신 분들이 버스에서 안 내리고 계시거든요. 버스가 다 꽉 차갖고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펜딩 멤버십에 추가 모집은 안 되겠지만 새로운 기초반은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다음 달에 그 기초반이자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뭘 할 거냐면 매달 꼭 알아야 하는 핵심 투자 전략을 알려드림과 함께 최소한의 줄인이는 탈출시켜드리자 라고 생각하는 기초반을 따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유튜브 멤버십이 될 텐데 비용도 되게 저렴하게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반기 핵심 투자 전략까지 곁들여서 제가 이제 매수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내용 중에 앞으로는 매주 산업에 대한 강의를 따로 꾸려가지고 이거를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보시지만 우리 유튜브 기초반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편집을 해서 보다 깔끔하게 시청하실 수 있게끔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리포티지가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여기에 들어갈 테니까 그거는 따로 기대하셔도 좋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행복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정식으로 이 기초반을 오픈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생각했을 때 총 2,000분께 이 기초반에 대한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단을 모집하려고 해요. 이거를 아마도 다음 주에 부자TV 유튜브에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유튜브 부자TV 들어오시면 되겠죠. 이거는 선착순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내가 신청을 하려면 부자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된다. 그러면은 영상 또는 이제 글이 올라갔을 때 띠링띠링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림이 가면서 신청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리포티지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다. 근데 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 큰 무기,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핵심 무기로 자리매김하며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AI다. 특히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1월에 중국의 딥시크가 공개가 되면서 이 중국의 AI 성능이 미국의 오픈 AI, 즉 챗GPT 성능과 대등하다 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겠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미국이 제일 놀랐겠죠.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상대편이 갑자기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거니까. 그러면서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칩셋으로 또 로봇의 스타트업인 유니트리, 사실상 유니트리는 로봇 휴머노이드 씬에서 중국의 최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거 공개되며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중 간의 패권 분쟁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당연히 미국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겠죠. 당장 싸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무인화된다고 해요. 사람이 직접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이 또 AI 자동화 기술이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AI, 로봇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더 나아가서 패권을 잡는 데에 강력한 무기가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로봇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큰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별 AI 관련 R&D 지출 규모인데 이미 압도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AI 관련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AI 성능을 비교해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치열한 만큼 둘 다 더 사활을 걸고 여기에 목숨 걸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해야 돼요. 그만큼 이 AI라는 시장은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AI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단순 AI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빌리티와 로봇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AI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중국 간의 경쟁 심화 국면은 자동차 산업에도 파급을 주고 있고 그 대표 분야가 자율주행이다. 또한 최종 승부처로는 모빌리티, 로보틱스 영역이 될 전망이다. 미중 간의 치열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무기로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이 부각받을 수 있고 그 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시장에서의 패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돈을 쏟아붓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이 자율주행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생태계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교통부 장관이 뭐라 그러느냐. 미국이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서 이 시장을 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차량, 시스템, 부품, 수입 판매 관련해서는 중국산을 제한하는 정책까지도 추진합니다. 중국 거 안 써!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자율주행에 굉장히 진심이네. 특히나 트럼프는 과거 1기 때에도 자율주행에 굉장히 진심이었거든요. 여기에 그 오른팔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있는 만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합작해서 자율주행 시장을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가운데 중국산은 안 쓴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의 커지는 자율주행 시장 내에 중국의 자리를 우리나라가 또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가령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 대표적으로 조선업을 다시 살리고 있는데 조선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최근에도 원전이라는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원전이라는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뻗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커져가는 미국 시장 내에 한국이 틈새 시장 공략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러한 자율주행 관련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시킴으로 인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가 대표적일 거죠. 그리고 그 테슬라와 함께 갈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같이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AI 패권 경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익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AI를 단순히 정보 처리 차원이 아닌 물리적 실체로서 현실 세계를 효율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즉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생산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산성을 효율화시킨다. 더 나아가서 무기화한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AI라는 기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실체화한다라고 봤을 때는 큰 난제가 있어요. 바로 비정형성. 단순히 온라인상의 이론 교육으로만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동차가 스스로의 힘으로써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환경 조건. 중력이 있고요. 마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 기후, 환경이 또 다르죠. 가령 눈이 펑펑 오는 지역이라든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사막 지형이라든지 각각의 경우에서 자동차의 운행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나 혼자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옆차가 끼어들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고라니가 튀어나온다라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면허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이론서를 달달달달 외워갖고 100점을 맞는다고 운전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실제 운전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운전하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새로운 돌발 변수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도 하기 힘든데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도로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봅시다.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임에서나 가능하죠. 근데 그나마 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어요. 공장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각 제조 공장을 중심으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삼성도 그렇고 제조 기반한 대기업들이 사람이 일절 없이 무인화 자동화하는 기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AI와 로봇이 대체합니다. 결국에는 통제가 어려운 환경에까지도 자율주행과 로봇을 가려고 한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다. 근데 그 과정에 너무나 어려운 난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 환경에서의 경험 데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실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수집하면서 활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씬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 관련 기술을 탑재하면서 수많은 실제 주행 데이터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집하고 그를 LLM 모델로서 학습하며 수많은 시나리오별 대응에 대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서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높은 밸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떨어지면서 합니다. 근데 올해 테슬라가 아닌 엔비디아가 이 난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발표하며 CES에서 언급한 게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이에요.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입히겠다라고 하죠. 이 코스모스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난제인 비정형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또 한 번 깜짝 놀라죠. 엔비디아가 단순히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동작 데이터를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현실 세계와 근접한 수준의 가상 세계에서 학습한 유의미한 기술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접목하라 이거예요. 이걸로 자율주행 로봇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스트를 돌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수많은 로봇들이 수많은 동작을
유의미하게 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이 손동작이 가능한 구조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제조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 손으로 뭔가를 조립하거나 뭐 용접하거나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술, AI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실제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정말 이 정교한 손동작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시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을 통해 이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높아지면서 데이터들이 막 쌓여. 그러면서 이 로봇 생태계가 더 빠르게 구축이 돼. 그러면 그럴수록 어느 영역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어느 영역의 활용도, 쓰임새, 상용화가 더 빨라지게 된다? 디테일한 동작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하드웨어, 장치들의 쓰임새가 많아지게 된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부품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느냐? 센서와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액추에이터는 이 하나하나의 관절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센서는 그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품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이 주요 부품들을 누가 글로벌 잘 만드느냐?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는 일본입니다. 대부분 일본과 중국이 이 시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누가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패권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요.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두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중국 거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 미국은 일단 일본 부품을 쓰려고 할 텐니다. 또 새롭게 이 씬에 등장하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고객사를 확장하고 있는 한국 주요 부품사들에게도 기회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주자가 이미 글로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고 있는 로보티즈.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기에서 이제 센서의 영역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각받을 수도 있다. 특히나 이 센서 부분은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센서가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자동차로 넘어가서 지금 로봇에까지도 확장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만들면서 센서 기업들도 같이 성장했어요. 예전에 이 핸드폰 시장에 일본이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때는 센서 부분도 일본 기업들이 되게 잘했었는데, 일본 기업들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위를 잃어가면서 일본 센서 기업들의 지위도 많이 흔들리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센서 분야가 오히려 또 중국 업체들이 막 올라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센서 분야에 미국이 중국 거를 안 쓸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본다면 결국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게 한국이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센서 관련 업체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타겟했었고, 스마트폰이 사양 산업으로 바뀌니까 자동차 시장으로 넘어갔고, 자동차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더 나가서 로봇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확장 단계가 새롭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센서 기업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죽으면서 밸류도 엄청 싸거든요. 기대감이 저 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이 시장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의 센서 업체들을 눈여겨보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자율주행, 더 나아가서 로봇에 관련된 센서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제2의 로보티즈라고 불리우면서 신고가를 뚫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에 대한 힌트는 또 어디에 있느냐?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결국 휴머노이드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율주행은 로봇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특히나 하드웨어 국면에서 대부분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로봇에 이어져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먼저 잘 공부를 해보시면 시간을 쭉 길게 놓고 봤을 때 로봇에까지도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시장도 지금 판이 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의 알고리즘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E2E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인식 판단 예측 및 제어를 단일 신경망 모델로 통합해가지고 구조를 간소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점점 이 센서 쪽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카메라, 라이다 등이죠. 이미 테슬라도 자율주행 로봇을 통합해서 이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도 이러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조사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자율주행 개발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대요. 샤오미,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등의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은 중국 자율주행차 로봇 쪽으로 쭉쭉쭉쭉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타겟하는 시장이 사실 중국이 아니다. 미국이다. 미국은 이러한 제조 기반, 센서, 하드웨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파트너에 있어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량도 기존에 샤프트, 베어링, 기어 등 기구 메커니즘이었지만 액추에이터 기반으로 전자식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만큼 액추에이터라는 게 로봇에도 중요한 부품이 되고 있지만 자율주행 차에도 중요한 부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실제 현대 차에 들어가는 이 현대 모비스 이코널 모듈을 보면 액추에이터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이 자율주행 차뿐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모델에 대한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대그룹에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확장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현대모비스라는 기업도 슬슬 달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대신에 되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는 거죠. 밸류 보세요. 얼마나 쌉니까? 12개월 기준 PER이 5배 정도 수준의 PBR이 여전히 0.5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적을 가만 놓고 보면 작년부터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 올해에는 영업이익률의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이 흐름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을 내다보는 거죠. 전혀 로봇에 대한 밸류 측정이 안 되어 있죠.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도 측정이 거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길게 보면서 그래도 공부를 해봄직한 기업이지 않나. 그 외에도 로보틱스 하드웨어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을 면밀하게 뜯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과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있느냐? 크게 센서, 액추에이터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부품을 갖다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더 나가서 미국 자동차 내지 제일 중요한 거 로봇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이처럼 수많은 액추에이터와 각종 센서들이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라도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시장을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평가는 재평가가 되겠죠. 기존에 저 바닥에 기대감이 하나도 없던 곳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모습을 찾고 잡아가고 싶다면 센서, 액추에이터 쪽에 국내 핵심 기업들 위주로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당장 로봇까지도 가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자동차, 자율주행 차로 인해서 하드웨어 밸류체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율주행 차에 대한 밸류 평가를 통해 재평가가 나오고 2차적으로는 로봇으로 인해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모터,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혜가 강화될 수가 있고 여기에 센서까지 같이 볼 수가 있겠다. 대표적으로는 SO, S랩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에는 적자고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과 함께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확실하게 매출에 대한 성장 퍼포먼스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확인되고 나서 더 집중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확인한 이후로 더 집중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실적이 탄탄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차후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까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은 HL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만도도 12개월 기준 PER이 7.5배, PBR이 아직도 1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기업도 관심은 둘만한 게 일단은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세가 올해부터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물론 밸류에 있어서는 밸류가 그렇게 싸진 않지만 성장성에 대한 확인은 아까 SOS랩이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보다는 나와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센서 쪽으로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율주행 차량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봤을 때는 MC넥스. MC넥스도 잘 보시면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요 지지라인 밟아주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센서 기업들과 달리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그려지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또 매집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거의 관심이 없죠. 수급만 보더라도 완전 말라 있으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알게 모르게 바닥에서 차근차근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어요. MC넥스는 아직도 PER 8배. 근데 실적을 보면은 작년부터 확실하게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많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세코닉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은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서 너무 소형주라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 아까 말했다시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요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어 더 나가서 로봇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 남들이 모를 때 미리미리 공부해놓고 선점해놓는 투자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며 오늘의 2부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매수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로봇 그리고 로봇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기회인 자율주행 쪽을 같이 리포티지 시간을 토대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부자TV의 새로운 기초반, 이 기초반이 만들어지는 데에 이벤트로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릴 거니까 다음 주 부자TV에서 공지해드리는 무료 체험단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저녁 8시에도 매수 라이브 시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세요.